경제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대출에 관해서 강의를 하다가 LTV, 그러니까 Loan to Value Ratio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고, DTI, Debt to Income Ratio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부채 상환 비율. 즉 LTV는 내가 사는 집의 몇 프로까지 은행에 집값의 몇 프로까지를 빌려줄 거냐. DTI는 결국은 내 수입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올 중반까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한마디로 활성화를 장려하다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가계부채가 터져버릴까봐 우려가 되었은지 갑자기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LTV나 DTI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 고부담 LTV와 고부담 DTI를 이제 60% 선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하면 1년 초과 거치 시기라든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없애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이 좀 투기적 용도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을 이자만 내면서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으면서 집을 몇 채 샀다가 그건 집값이 올라갈 때죠. 그리고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팔더라도 집값이 올라간 차익이 남으니까 짭짤하게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 그냥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그 원금을 다 갚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투기적인 요소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이고 집값이 오를 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LTV와 DTI의 기준을 강화시켜서 이런 요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그 LTV, DTI 적용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과거에는 이자만 100만원쯤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원리금으로 다 똑같이 내서 한 200만원을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을 투기적인 용도로 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DTI나 LTV 그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시로 은행에 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내가 70%가 적용될 때 돈을 빌렸다가 이제 60%로 바뀌었다면 그 사이에 갭에 해당되는 은행의 대출 비율만큼은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 앞으로 집은 실수요자가 허리띠를 완전히 졸라매고 내가 거기에 정말 평생 집 한 채 사서 내 돈 다 넣어서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당분간 집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하나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래 될 줄 모르고요. 뭐 양도세, 취득세까지 면제를 해주니 부터 시작해서 LTV, DTI 완화시켜주니 하면서 집 사라고 바람 잡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요 근래 몇 년간의 사상 초유로 부동산 붐이 이러니 안 이러니 할 때는 언젠데 갑자기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을 합니까? 제가 전에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로 가다가 갑자기 좌로 틀거나 좌로 가다가 우로 틀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서 진솔하게 판단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라고 온갖 부동산에 인센티브를 줘서 부동산이 거래되도록 뒤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위험하니까 대출을 억제라고 이런 기준조차도 강화시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요즘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요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 정말 돈이 좀 많고 직장이 아주 좋고 이러지 않으면 하다 보면 그냥 40, 50 이래 가버립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한번 실패해서 직장에 나와서 뭘 해보겠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돈 없으면 요즘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 부부, 즉 그냥 남자, 이렇게 한국 사람, 또 여자 외국분, 또 뭐 여자 한국 사람, 남자 외국분 이런 결혼들이 있는데 이런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 생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년이라는 겁니다. 6.4년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 45%라는 겁니다.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 요즘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데요. 뭐 좀 좋은 직장에서 직장을 옮겼다거나 또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별로 안 좋은 직장에 있다거나 비정규직이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이 뚜렷한 잡이 없다거나 이러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외국에서 신부를 구하기도 하죠.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촌에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남녀 숫자의 비중은 거의 똑같을 건데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나머지 여자들은, 한국 여자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50%, 여자 50%쯤 될 건데 확률적으로. 그러면 남자들이 신부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서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오는데 그럼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분들은 그냥 결혼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선택하시는 건지 저 참 궁금합니다. 나 어디 계신지요. 그런데 이런 다문화 부부가 이혼한 사람 중에 평균 이렇게 결혼한 생활을 한 기간이 6.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문화 이혼이 한 1만 3천 건쯤 되었어요. 한국의 다문화 부부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년에 13,000명씩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와서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자식 놓고 잘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는 남자분도 그렇고 외국에서 시집 오는 여자분도 그렇고 서로가 기대치가 각각 다른 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다문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리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또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되어가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단일 민족이나 이런 걸 주장할 때는 이미 끝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어떤 다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혼 컨설팅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상업적 시장에서 맡기면 다문화 결혼하는 분들이 그런 상업적 시장에서 결혼 컨설팅을 받을 정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지자체별로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러면 여성부에서든 어디서든 맡아가지고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굉장히 서로 간에 원하는 배우자들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좀 관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문화 결혼하시는 분 중에요. 어디 가가지고 요즘 뭐 결혼 컨설팅 회사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가서 두들길 정도 되면 다문화 결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국가의 영역에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실패 확률을 줄일 거 아닙니까? 다문화 결혼한 분이요. 실패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 데미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요. 결혼한다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랬을 건데 실패가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결혼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했을 건데 나이도 많은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살아갈 의지를 갖다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범죄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요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종상 하면 한국 최고의 영화상으로 한때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뭐 각종 국제 영화제 많죠. 부산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충무로서도 하고
뭐 한국에서 하는 국제영화제가 몇 개나 될 겁니다. 부천도 있고요. 그런데 남녀 주연상 후보 9명과 인기상 후보 2명, 11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그 건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국제시장의 황정민, 악의 연대기의 손현주, 베테랑의 사도의 유아인, 암살의 하정우 등 남우주연상 후보도 4명이 모두 시상식에 안 나가겠다. 그 다음에 여자도 국제시장에 김윤진이, 암살의 전지은이, 차이나타운의 김혜수, 미스 와이퍼의 엄정아, 뷰티 인사이드의 한호주, 이 5명이 안 가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기 투표도 1위에 오른 김수현하고 공효진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이 대리수상은 이런 권위 있는 영화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최 측이 이제 앞으로 시상식에 오지 않는 사람은 상을 안 주겠다. 그러면 후보 중에 다 하나 버리면 남우주연상 공석, 여우주연상 공석, 인기상 공석입니까? 자, 그리고 인기 투표를 유료로 진행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부문 남녀 주연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번복한다. 대종상이 뭐 해외 부문의 남녀 주연상까지 이렇게 발표할 만큼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 참 영화계 옛날에 보면 50년대 뭐 자유당 때 이래 보면 조폭들이 영화계 다 주름 잡아가지고 유명 영화 배우 중에 조폭들한테 안 맞은 사람 드물고 그런 시절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서 영화가 창투나 벤처 캐피탈의 주요 투자 산업이 되고 또 정부의 수출 뭐 보험공사 이런 데서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뭐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영화가 1년에 몇 개씩 나올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다. 또 뭐 세계에 가서 수상도 많이 한다 이러는데요. 정작 국내의 영화상은 다 엉망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언론사마다 또 영화상 하나씩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 상들이 근위도 없어지고 이제는 유일하게 사실상 과거에는 정부가 좀 관여해서 했고 이제는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상이라고 하는 이 대종상이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는데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요즘 영화계가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이 좀 왼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왼쪽에 있는 삐딱한 분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이런 상들은 의미가 없다고 상당히 우습게 하는 경향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한마디로 사회 비판적인 또 이 보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쪽이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본부터 각본부터 배우까지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이고 근위 있는 부분들은 망가뜨리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배우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종상은 이 시상하는 주최 측도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하는 배우들의 행태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로서요, 이 관객들을 1000만씩 이렇게 끌어들이고 수백만씩 끌어들여서 주머니를 갖다 만원에다가 팝콘 깍바지 틀어갔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상식에 참여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상금을 갖다가 한 10억씩 줬으면 이러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면 자신들이 앞장서가지고 대종상의 권위를 높이려고 해야 되죠. 언론들은 다 주최 측을 비판하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서 영화계가 다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주최 측이 젊은 뭐 영화인들, 제작자들, 투자자들, 감독들, 배우들 다 뺐다간데 누가 이런 상을 끌고 갑니까? 그래도 언론사 같은 데서 주는 상은 언론사에 찍힐까봐 대종상보다 훨씬 못해도 전부 꼬박꼬박 가가지고 상 받으러 갑디다. 영화 배우들요, 뭐 공인이니 어쩌니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인기를 먹고 살면요, 인기 값 좀 해야 됩니다. 영화계는 서로 싸요. 한마디로 삐딱 해가지고 망해가는 겁니다. 영화평론가도 다 요즘 뺐다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화계요, 정말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더 망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요, 시덥잖은 영화에 천만 해가지고 광고에 쏘가가지고 영화가 질이 있나 안 나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배우만 보고 홍보에 쏘가서 저렇게 영화 보는데요, 영화 좀 안 보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계 분위기도 비판했습니다만 대종상 주최 측도 기가 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배우 김혜자, 참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김혜자 씨가 원로 배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받겠다는 대종상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만은 또 받겠다니까 또 딴소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영화제에서 새로 상을 하나 신설했다. 그래서 신설한 상이 뭐냐? 봉사상이랍니다. 번놈의 영화제에 봉사상이 있는 건지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걸 갖다가 김혜자 씨한테 수상하겠다고 시상식에 참여하려 해서 김혜자 씨가 연극을 하고 있어서 연극은 매일 상연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석이 어렵다 했다 하니까 참석을 안 하면 다른 사람 줄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연기상도 아니고 무슨 이 봉사상을 받으러 뭐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도 안 맞는 것 같아. 이분 봉사도 좀 하신 건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했는데 또 연락이 왔답니다. 김혜자 선생만한 분이 없으니까 굳이 받아달라. 그래서 이제 김혜자 씨가 못 받고 개를 훔치는 뭐 이 완벽한 방법 개훈방 영화 그게 김혜자 씨 주연했잖아요. 그게 감독이 대리 수상을 하고 소감은 영상외 직세지로 받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하루 앞두고요. 방송사 사정상 영상 메시지가 불가능하니까 이 또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종상 그 영화제 주최 측이 저는 해산을 하는 게 사무국이 해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요 해산을 하고요 그냥 이 대종상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대제약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준흥을 가지고 이렇게 쇼가 속출했어요. 자, 이따위 또 상을요 중계를 한다고 KBS ETV가 뭐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중계한답니다. 전 국민은 이거 보지 말고 시청률 제로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참 배우 꼬라지나 주최 측 꼬라지나 이래도 꼬박꼬박이요 영화 보러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뭐 배우 보고 보러 가고 진짜 그러지 말고요 영화 질 안 좋은 거 다 거부하고 영화 뺐다간 거 다 거부하세요.